메타버스에 대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메타버스 이 현상의 단어 막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인제 요거는 오늘 좀 하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자료를 찾아서 해상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인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수집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몇 가지 불리우고 있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저 노란색, 요거 노란색은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그래서 이게 그 정보 고속화도로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용어가 한참 불리던 시기를 대략 이미지 형식으로 인제 표현을 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보면 이제 검정색이죠. 이 메타버스가 쭉 가다가 여기서 아주 하이 피크를 딱 찍는 게 2021 년이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보라색 점선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꾸준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고, 파란색 요게 넥스트 네임 해서 뭔가 다음 세대의 뭐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요 파란 선이 어쩌면 XR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인제 이 그 하이퍼 사이클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메타버스든 혹은 다음 이름이 될 것처럼 생각되는 XR이든지 간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런 교사 협의회든 연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는 뭔가 교실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좀 증폭을 시킬 수 있을까? 뭐 혹은 어떻게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싶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용어에 그거 할 필요는 없다, 뭐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요런 트렌드는 있지만 결국 이게 우리 메타버스든 XR이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컨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등장을 해야 되는, 뭐 X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실감 미디어, 이게 연결이 돼서 XR로 나가게 될 텐데요. 실감 미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제가 볼 땐 실감 미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증강현실 연구를 시작을 한 게요, 2006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 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2006 년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냐면, 캐리스가 당시에 AR을 써서 영어과하고 과학과의 수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걸 좀 하자. 그래서 2006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수원에 있는, 그 초등학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강의실의 교실에서 수학하고 영어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적용을 했고, 제가 했던 역할은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보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학습자들의 동기를 많이 부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과학은 회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선생 영어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뭐 발음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콘텐츠였고요. 그러던 게 인제 VR로 넘어온 거는, 제가 VR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한참 했던 거가 인제 2010 어 어 사 15년 그즈음이었습니다. 요즘 메타라고 부르죠, 이 HMD. 원래 그 메타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이 샀습니다. 사면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제가 처음에 VR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오큘러스사에서 DK2가 디벨롭먼트 키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DK라고 부르는데, DK1이 있었고 DK2가 있었는데, DK2라는 거는 개발자들에게 먼저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DK2를 사다가
그걸 갖고 막 게임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마켓이 인제 그 오큘러스사가 탁 시작을 하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동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DK2를 갖고 처음 개발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오큘러스라고 하는 정식 뭐 CV1 뭐 등등 여러 버전이 나오면서 그걸 썼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관련된 거는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9, 2020년. 그래서 인제 이때 당시 썼던 것은 어 그 어 매직 리프라고 하는 어 안경처럼 쓰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아마 앵그리 버드 아마 아실 거예요, 게임. 그 앵그리 버드를 요런 그 테이블 요 장치를 딱 쓰면 그리고 인제 딱 쳐다보면 그 안에 앵그리 버드 그 게임 스테이지가 탁 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 가지고 우리 보통 왜 휴대폰 같은 걸로 해서 손으로 요렇게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이게 탁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고 이쪽에 새가 있는 위치하고 저쪽에 돼지들 뭐 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각도나 이런 거를 재서 고무줄에 새를 딱 걸어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공중에 인제 입체로 그냥 쭉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직 리프는 지금 매직 리프 2 라고 하는 것이 마켓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꽤 시장에서의 평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매직 리프 1 이고요. 고걸 쓰고 게임을 시작을 하잖아요.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우리 교실 벽면, 복도 벽면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벽면을 딱 정해 주면 거기를 딱 쳐다보면은 그 벽면이 갑자기 이렇게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면서 그 안쪽으로 그래픽으로 막 이런 그 외계인들이 사는 그런 행성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벽면을 뚫고 그 안쪽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 안은 막 이렇게 뭐 용암지대 막 이런 거가 그래픽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뚫고 외계 행성이 그러니까 UFO 같은 게 막 나오면 이제 외계인이 침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총을 쏴서 그거를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인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믹스드 리얼리티의 매력 요인 중에 하나가 현실 세계하고 가상 현실을 결합을 시킨다는 건데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인제 확장 현실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나왔고 제가 쪼금 있다가 재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예 재작년인가에 그 애트리라고 하는 데서 실행이 된 교실에서 적용된 XR 수업 플랫폼 시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셔서 이미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고걸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인제 '이런 실감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실감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칠판을 써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실감 미디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가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감 미디어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 서 맥락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를 보고 외우고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스킬들. 그래서 사실 이 맥락 그 인식에 대한 요 내용은 역량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게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량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스킬 세트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 근데 그걸 하려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아 요때 뭐 해야 돼.'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실감 미디어는 진짜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한 건데 진짜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두 번째 이 그 intuitive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필요하고 동작이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얘기하듯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해야 되는 거를 그 뭐 VR로 구현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수반하고 있는 것들. 뭐 체육 활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술 활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기계를 조작하여서 막 고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인투이티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감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그런 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게 확산이 되면 결국 진짜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마치 어떤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뭐 증강현실, 뭐 혼합현실,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의 제일 그 증강현실 초창기 연구는 98년부터 98년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 증강현실이. 그러다가 그게 한동안 살짝 조금 살짝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다가 2000년 초반에 조금 활짝 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게 너무 비쌌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단번에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우리 저기 저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현실은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는 가상과 실물. 가상현실은 온통 다 이런 가상현실과 관련된 거를 합쳐진 건데, 요걸 어떻게 부르느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MR이다, VR이다, XR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익히 아실 거고, XR을 얘기할 때는 이 X가 이제 extended 해서 extended reality에서 현실이 더 확장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AR, VR, MR 다 통틀어서 포괄 개념으로 XR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그 MR보다 조금 더 나가 있는 개념으로 XR을 보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좁은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AR은 AR이고, 뭐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XR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컨셉을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 XR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뭐 넓게 정의하느냐, 좁게 정의하는가가 좀 차이가 또 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메타버스에서 메타하고 벌스에서 왜 우리 코로나 한참 하던 때 메타버스가 막 이제 부흥이 되면서 그때 나왔던 게 뭐 메타버스는 여러 개의 유니버스가 합쳐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의 컨셉이 제일 잘 적용된 거가 이제 앞서서 살폈던 XR 컨셉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 이게 이 디지털 트윈도 이제 제가 요즘 그 수행하고 있는 지금 연구를 막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어떤 연구 주제 영역이 있고 지금 막 이 실험실에서 실험이 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을 갖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과연 이 디지털 트윈이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가 중요한데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디지털 트윈이 있고 그럼 디지털 트윈이란 컨셉이 뭐냐?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선생님들 디지털 트윈 찾아보시면 요런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로켓이 있고 요게 진짜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로켓이 있고 요 버추얼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그림이 디지털 트윈에 뭐 인터넷 한번 이렇게 그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분이 우주공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저 우주항공 분야에서 실험 같은 걸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항상 실물을 꼭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 여기 인제 실물로 된 어떤 객체가 있고 여기에 가상의 객체가 있되 이 둘 사이에 데이터만 잘 오고 갈 수가 있다면 그 데이터만으로도,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 교류만으로도 어떤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와 가상 객체가 동기화된 형태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면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요런 그 로켓 요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의 배경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XR이나 뭐 메타버스나 이럴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연결이 될까? 그 관계는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화하고 시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요렇게 실세계가 있고 버추얼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정보가 막 오고 가는 거죠. 이게 정보가 오고 가는 건 그 리얼 스페이스하고 버추얼 스페이스를 계속 싱크로나이징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 싱크로나이징을 시킬 때 이 아, 싱크로나이징, 맞아. 그랬던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싱크로나이징을 시킬 때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VR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상 객체나 버추얼 리얼리티의 내용들이 많이 쌓이면 이거 연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메타버스 얘기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얘기도 드렸고, 다음에 XR 뭐 MR 막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요렇게 결국엔 실물 객체하고 가상 객체가 서로 어떻게 좀 동기화된 어떤 상태다라는 데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요게 한 몇 년 전에 요걸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수자원공사인가 금융 쪽 어디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제가 레퍼런스 타는 걸 깜빡해 가지고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하고 XR이라고 하는 게 학습 경험상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선생님들께서는 좀 그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거 왜 필요하냐? 맨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간접 경험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교육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직접 하면 제일 좋지만 여러 위험도 따르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현실과 그러니까 현실과 지식이 적용되는 현상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 전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교실이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실제 현상에서 내가 얼마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게 전이를 높여야 된대. 그러니까 전이를 높이려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습을 많이 시켜서 실수하지 않고 자꾸 자동화시키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이 인지적으로 자동화를 시킬 때 발생하는 이점 중에 하나는 내가 여러 장면에서 별 고민 없이도 내가 원하는 지식을 꺼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요거를 졸업 후 학생들이 겪게 될 세상과 학교라고 하는 세상처럼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학습 경험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하고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결합시켜 줌으로써 간접 경험을 더 풍부하게 확장을 시키면 학습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일반 기본적인 뭐 메타버스든, 그러니까 메타버스 인 에듀케이션, 뭐 XR 인 에듀케이션 다 기본 컨셉은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3번 실시간 연결, 이거 동기화의 문제 얘기 드렸었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요 파란색 동그라미와 약간 엷은 주황색 동그라미의 결합이 결국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상화를 시키고 그 가상화가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둘이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다가 기본적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학교 학습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당장은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업이든 뭐 실무 현상이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개념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메타버스나 XR과 같은 컨셉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좀 질문이나 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채팅창이 안 보여서 혹시 채팅을 택시, 채팅 올라가면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게 메타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인 메타버스에서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대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여기 내용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 가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신기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사 내용, 그러니까 요건 매거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여기를 보시면 2008년도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즘은 이제 IBM이 이제 뭐 중요한 기업이 아니죠. 아직 뭐 IBM은 있기는 있지만 뭐 엔비디아나 뭐 이 정도쯤 돼야 그럴 텐데 이미 2008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게 아마 저자인 것 같아요. 뭐 크리스 콜이라고 하는 저 그 저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요즘으로 이제 아바타 같이 만들었는데 조금 올드한 느낌은 들지만 뭐 제목이나 뭐 얼핏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뭐 크게 이상한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미 2008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메타버스 만들어야 된다. 메타버스가 필요하다. 그럼 왜 필요하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자 했어요. 사실은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협력 작업들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실수로 요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2022년에 그때 당시 2022년 1월 달에 나왔던 기사문입니다. 이거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뭐고 메타버스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막 이런 내용을 했던 거예요. 잠시만요. 편집을 꼭 해야 되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미지 때문에 요 그림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나 XR을 얘기를 할 때는 병립하고 있는 두 개의 세계, 그것이 가상과 현실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학습 경험을 확장시켜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행해보고 연습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메타버스나 XR이 되면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항상 뒤따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드웨어는 뭐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가 아까 그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매직 리프 1입니다. 매직 리프 2도 거의 비슷한데 매직 리프 2는 조금 더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렌즈도 좀 평면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비전 프로죠. 이제 저희 랩이 비전 프로 관련된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를 적용한 어떤 연구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뒤에 조금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 뭐 요게 이제 그 요즘 얘기하는 메타죠. 메타인데 메타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이고 매직 리프는 조금 다르지고 VR 홀로렌즈도 비슷한데요. 메타는 이제는 메타 하나만 딱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VR 연구할 때 뭐 어땠고 뭐 DK2라는 걸 썼고 막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무조건 그런 HMD를 쓰려면 PC가 따라와야 됐어요. 근데 이 올인원 VR입니다. 얘는 VR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 OS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이 상태에서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엄청나게 큰 경계벽을 하나 허문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이동성 문제도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됐고요. 뭐 가격적인 것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얼마 전에 메타에서 소개한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AR 글래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직 뭐 시판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무게든 뭐든 이제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몇 가지 허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그 XR 컨텐츠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AIDT 활용 수업 시연이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IDT 활용 수업 시연이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AIDT를 써야 되는 걸 우리 보통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몰입형 장치는 50분 혹은 40분, 뭐 혹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 120분, 뭐 이 정도의 수업 중 그거를 내내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썼다 뺐다 뭐 이래도 되고, 뭐 5분, 뭐 3분.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한 시점에서 뭔가를 연습해보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치는 무조건 5분, 10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역으로 무조건 한 번 쓰면 50분 동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학교에서 적용을 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한 차시 수업 시간에 쓰려면 이걸 중간에 썼다 꼈다 뭐 이러려면 세팅을 잡았다가 해야 되고 뭐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면 그 활동이 굉장히 큰 수업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런 애플리케이션이 맞냐 적냐의 문제는 저는 그거는 뭐 투자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럼 왜 이게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몇 가지 허들이 있는데 그 우선은 그런 그 수업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요인이 한 가지 허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담해 주실 분이 있어야 좀 맡기고 그런 걸 할 텐데 선생님들께서 뭐 담임을 맡고 계시든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니면 중등에서 뭐 교과를 맡고 계시든 지금 진도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저 문제를 갖고 수업 진도를 멈췄다 뭐 진행했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허들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가 적은 거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이 시장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이거를 써야 되나 뭐 하는 뭐 교육청의 의사 판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걸 많이 사주고 뭐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실제 수업에 들어갈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허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게 진로교육원 같은 데서 그냥 체험식 활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학교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무조건 교육과정하고 얘는 엮여야 되고 융합적인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수업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역사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조금 좀
빠르게 이게 요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도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냐? 이게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유튜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 세계의 생태 구조와 전혀 다른 생태 구조란 말이에요. 유튜브도 뭐 기업형으로 하시려면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막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뭐 몇백만 되고 막 이러신 분들은 화질 퀄리티도 좋고 이렇게 듣기도 참 편하기도 하고 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특징은 사용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경제적인 팩터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실감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확장시켜 주고자 한다라는 페다고지컬한 그런 팩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럼 왜 사회에서는 이걸 많이 하려고 하냐?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팩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는 뭐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건 뭐 아마 다 들어보신 건 뭐 세컨 라이프 뭐 마인크래프트도 메타버스 얘기하고 뭐 게더타운 소워크는 저는 얘가 이제 조금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최근 한 2-3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도 잘 되고 있을 것 같고. 세컨 라이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세컨 라이프라는 게 그러니까 제2의 생명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세컨 라이프가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플랫폼입니다. 우리 마치 싸이월드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컨 라이프가 한국에도 출시가 됐었다가 싸이월드 때문에 서바이벌 못하고 그냥 시장을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가 유료 서비스를 막 하는데 싸이월드는 유료 서비스가 아니고 뭐 도토리 갖고 뭐 막 이랬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요. 한국에서는 시장 안착을 못했습니다. 저는 세컨 라이프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90년대 후반 2003년 4년이 세컨 라이프 피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는 기사 중에 하나는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만난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사람은 동부 끝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서부 끝에 살고 있어서. 그러면서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서 결혼이 가능하다. 막 이런 게 이슈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혹은 워크플레이스 이제 요게 워크룸스라고 해서 메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거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뭐 되고 있고 뭐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떠올리게 되면 사실 메타버스에서의 제일 중요한 그 요소는 원격 접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공간에 없더라도 여러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원격으로 만날 수 있다가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랑 비슷하게 생긴 나의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정서 반응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뭐 학습 요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보면 네, 요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려면 이런
이런 그 학습 플랫폼들을 수업에 적용하려면 과연 뭐 몇 명이나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학습 자료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그 자료를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두 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데서 고려하면 이런 요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 제가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요게 2021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XR 기반 수업, 교실 수업입니다.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현실과 가상이 합쳐져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막 들어와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원격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마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연을 했던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나 XR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또 뒤에 제가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이 상호작용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거나 굉장히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한정적인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현장 참여, 원격 참여 막 이런 얘기 드렸죠. 현장 참여, 원격 참여 요거를 조금 다른 앵글로 보면 피지컬 스페이스하고 버추얼 스페이스 합쳐졌을 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렀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비슷비슷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요 내용은 그 유튜브에서 애트리, XR, 메타버스 여기는 요 내용을 그 지금 보시면 요 동영상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통영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포인터를 쓰고 있는데 이 포인터가 유튜브 화면 위로 올라가면 선생님들 눈에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플레이를 잠깐 해보고 말로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이고요. 이 중에서 두 학생은 집에서 접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손에 뭐 들고 있죠? 전 휴대폰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이렇게 엄밀 정확하게는 휴대폰은 아니고 휴대폰인데 제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 송수신을 제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송수신으로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장치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Nreal이라고 하는 겁니다. Nreal. Nreal인데 이 Nreal은 그 중국 계열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 가볍고 상당히 저렴하고 대신에 프로그램 하기는 쉽지가 않고 어, 좀 컴퓨팅 파워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컴퓨터처럼 쓰는 거예요. 휴대폰에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인 걸로 알고 있고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가상의 컨텐츠를 보여줄 거예요. 앞에 보입니까? 앞에 뭐가 보입니까? 지구본이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지구본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지금 분홍색 바디로 되어 있는 캐릭터가 하나 보이시죠? 그 지구본 왼쪽 뒤에 그 학생은 집에서 접속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안경 쓴 캐릭터 그 학생도 집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접속하고 있는 학생들도 엔리어를 착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와, 신기한 기술이다. 이게 아니라 왜 이 기술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원격에서 접속하면서도 같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
사실 XR의 기본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는 원격 접속이라고 하는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텔레프레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구현이 돼야 돼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지금 두 명의 그 그래픽 캐릭터가 있죠. 이 학생들 눈앞에 지구본이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교실의 특정한 고정점을 위치로 놓으면 이 두 학생이 쳐다보는 저 지구본의 위치값은 그 고정점 위치값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교실에 현재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바로 선생님 앞에 지구본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보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요. 프로그램을 성격도 이렇게 참여하는 맞추기도 나라의 하고 그다음에 뭔가 도시들을 대화를 할 선생님이 때 적어뒀습니다.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대화를 해요. 여기 선생님이 네, 캐나다 지금 예를 같은 들어서 경우 지금 막 밴쿠버를 클릭하면 여기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막 입 모양이 나오죠. 선생님이 지금 내가 지금 미국 뭐라고 포트레이트 하는지 시티를 클릭했어요. 지구본 위에 이렇게 미국 음성을 국기가 나오고 내가 인식을 해서 립싱크를 여기 하고 보면 동계올림픽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그 화면을 갖고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쭉 모여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엄청 거죠. 추운 곳이죠. 이게 우리는 디지털 여름이 립싱크입니다. 한 30도 정도, 우리가 보통 20도 생각하는 반의 여름 날씨를 렉처 가지지만 겨울에는 마이너스로 그냥 가지고 원투원 방식 여기 최고 PC에서 기온이 한번 4도라고 합니다. 버튼 클릭하고 띵 소리 난다 강겨울 이런 강수량은 그런 단순한 그런 상호작용에서 이렇게 여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시들의 정보를 친구들이 멀티미디어로 찾아서 모여서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원격으로 접속을 종이 해서도 비행기로 그 이런 정보를 걸 구현할 수 전달해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XR의 그러면 기본 각자 자기 형태다 지구본에 이렇게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걸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게 시스템이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배정해 준 개인적으로 나라의 느끼는 정보를 거는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 보내주면 했잖아요. 됩니다. AR 연구 제가 그 나라의 2000년에 겨울 했었어요. 날씨, 그 당시에 겨울의 경수도와 강수량을 내가 교육공학 전공하면서 첨단에 대한 비행기가 걸 나오고 공부하고 예비인가 있는데 이제 곧 보내서 도입되겠지. 선생님이 곧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기술이 안정화가 되니까 실제로 어려운 교실에 사람은 쓸수 손을 들어주면 있다는 선생님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AR 카드 같은 게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도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접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이렇게 종이 비행기 이렇게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재미 요소로 학생들이 과제 제출하면 저 비행기가 이렇게 탁 떠서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게 뭐냐 막 물어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현재 실제 학교 장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이렇게 조사한 보시면 정보를 여기 네. 앞에 칠판에 있습니다. 한번 칠판에 있는 정보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 접속부 아주 좋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10개 제가 나라와 알기로 그러니까 요거는 9개 나라와 일단 저희가 일본의 개발한 참가자의 그러니까 저희 랩이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질문 내용이 이게 차이가 어떤 유니티 서버 동시 멀티 접속할 때 이거 어떻게 핸들링 했느냐? 굉장히 좀 아마 선생님 정보 교과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캐패시티가 20명을 못 넘었어요. N리얼 자체도 20명을 못 넘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 학생 수가 13명인가 뭐 3명 이하였어요. 이번에 자기 왼쪽에 녹화 종료 밴드위스 때문에 그 수를 더 늘리지 녹화 종료 않았다는 얘기예요. 녹화 종료를 한번 그런데 그걸 어쨌든 해결을 해서 서버가 엄청 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N리얼의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 그러니까 N리얼이 가벼워서 어린 학생들이 쓰기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컴퓨팅 파워가 따라가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이었었는데 예,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요 컨셉입니다. 이게 요즘 막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 과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막 많이 하거든요. 디지털 전환이 뭐예요? 막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과연 뭐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라는 개념입니다. 음, 우리가 나이스 시스템 만들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뭐야 세금 신고할 때 홈택스 들어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그 온갖
이런 그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했었죠. 우리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뭐 저 학생들한테 타블렛 나눠주고 막 그런 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냐? 아닙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거를 보완해 줄 뿐이에요.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홈택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홈택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많은 그런 그 상거래 같은 거를 해요. 그냥 직접 가서 물건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 그 오프라인 상에 있는 실세계의 생활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서 모여져 있는 다른 정보들을 끌고 모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은 데이터가 연동이 돼요, 안 돼요? 물론 연동이 되죠. 왜냐면 아날로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오프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세계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온라인 세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핸들링하고 그래서 세금 신고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사실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까 디지털 트윈에서도 데이터 싱크로나이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 그 얘기가 최근 얘기가 아닙니다.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뭐 내지는 점포들마다 큰 마켓들마다 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 아마존이든 뭐든 이런 데서. 그러면 예측 모형을 써가지고 어느 쪽이 뭐 몇 월 달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럼 미리미리 그쪽에다가 재고를 뺄 수도 있고 그쪽에 재고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써서 그걸 갖고 그게 온라인이든 그게 오프라인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몫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실감 미디어라는 컨텍스트로 돌아오면 AR이든 VR이든 뭐 XR이든 그것 역시 간접 경험의 확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리얼 월드하고 버추얼 월드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감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요건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뭐 VR이든 뭐 XR이든 이게 진짜 근데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조금 뭐 가상 세계 이런 게 과연 뭐가 뭐 메리트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연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이렇게 훑어보면 맥락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VR이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봤다 그래요. 이게 일반 교실 상황, 요게 일러닝 상황, 요게 VR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봤대요. VR이 일반 강의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차이가 나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첫 번째, 학습 속도가 4배나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학생들이 내가 이거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confident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다. 275%래요. 그다음에 emotionally connected 내가 이걸 뭔가 좀 뭐 어떤 정서를 느끼고 막 이런 게 3.75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동료들의 관심 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하는 뭐 이런 건데 그게 한 4배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막 마법같이 막 속도도 빨라지고요. 집중도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그건 곤란할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XR이든 VR이든지 간에 그래픽으로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최섭 선생님 지금 링크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네. 링크 클릭해서 가시면 이 논문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러면 왜 VR에서 이렇게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고 내가 이 두 번째 275%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런 거죠. More confident to apply skills.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 끝나고 나서 내가 배운 거를 어딘가 더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 느끼는 정도예요. 이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는 건데 VR이 진짜처럼 보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가 물건 옮기기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손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아, 저기 있는 물건을 들어서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물이 있던 없던 내가 이렇게 물건을 집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행위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해보면 나 진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감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요인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저는 그게 VR의 장점이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VR과 XR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야. How many times? 그러니까 얼마나 distraction 되냐. 공부하다가 한눈 언제 팔았냐 이거야. 이거는 얼마 만에 빨리 원래 하던 태스크로 돌아왔냐. 몇 분 만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클래스룸 교실 수업은 한 0.78, 뭐 단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0.78이고 e-learning 했을 땐 1.93.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연수 저도 저 동영상 이러닝 연수 꼭 필수 이수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잘 들으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좀 웹서핑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VR 0.48번이래요. 그러니까 횟수래요. 당연하죠. 시야가 다 막히고 그 안에만 온전히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맥락으로 좀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진짜 같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그만큼 학습에 중요하다. 활동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체화라는 표현이에요. 체화. 네. 그러니까 임바디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선생님들 밤에 주무시다가 휴대폰이 이렇게 징징 울려요. 그러면 깜깜하고 불이 꺼져 있어도 대충 손을 이렇게 더듬게 되잖아요. 늘 놓던 곳에 보면 우리 몸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체화예요, 체화. 임바디먼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VR이나 XR이나 그냥 칠판에 써서 이루어지는 학습도 있죠.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활동 중심으로 학습의 형태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샘플 하나 이미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런 XR 테크놀로지를 써서 의학 쪽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제가 오디오 세팅을 뭘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의대생들이 가운을 입고 지금 서 있죠. 이 네 명이 서 있는 공간은 그런가요? Today we have 저한테만 안 USC 들렸나 Rollins 보네요. Medical 그럼 제가 Section. 소리 조절을 못 She 하는데. 아이고, approximately 2 혹시 hours 너무 ago 크지 않으면 Susie
크지 Hey, 않았으면 recently 좋겠습니다. started 아이고 그럼 while 아까 at work, 유튜브 때 소리 and it's 되게 not secret 컸었겠네요. with 네. 아이고 with 아, her 네. usual use 네. of inhalers. 이건 On the rise, and those 뭐냐면 colleagues called an ambulance 그 promptly, 그냥 and Susie was 네, assessed 네. with 아까 ICU 사실 유튜브 좀 and given 그랬을 거예요. high 제가 flow 그걸 oxygen 알아서 before being 조절을 brought 하려고 into 그랬는데 the 소리가 안 emergency 들리길래 room for 소리가 안 들리나 reassessment. 보다 이랬었습니다. 네. 요거는 빈 방에 그냥 4명의 학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XR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남성 앞에 이런 카트가 이렇게 오버레이 돼가지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모니터다 요거 지금 보이는 거 이것도 다 그래픽으로 구현된 겁니다. 예, 요게 장치 없이 이들의 학습을 보면 저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XR을 What do you 씁니다. see on the screen? 그리고 Her 이제 아까 is 얘기 드린 대로 125, 여기에는 지금 BP is 그게 구현되어 130 over 있지는 않은데 90, and her oxygen saturation 온라인으로 is 95. 접속해서 이 4명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된 샘플이고 지금 제가 수행하려고 지금 연구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 게 이제 요런 영역의 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은 혼자 해결하는 일들도 많긴 하지만 대체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뭐 화재 진압을 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로 하게 되는데 팀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팀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나만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4명이서 하는 팀워크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셋은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 디지털 휴먼들과 지금처럼 이런 식의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학습 경험이나 훈련 경험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엑셀 테크놀로지 쓰여져 있는 그 샘플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한 3, 4년 된 데이터인데요. 이 엑셀 테크놀로지 각 대학에서 뭐 쓰고 있냐?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 쪽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데이터였고 엑셀 테크놀로지 많이 얼마큼 활용하는지 이게 지금 잘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한 뭐 우리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 좀 계획 짜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 게 한 66% 34%뭐 별로 그렇지 않다 이게 요 빨간 쪽이 이제 34%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겠죠. 물론 그러면 전남대학교에는 이 XR이 수업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느냐? 아직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없어요. 근데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긴 하겠지만 적용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이제 요거는 향후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는요. 거의 98% 거의 뭐 90% 정도의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실제로 예측을 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그럴 것 같냐?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세종시 교육청 진로 교육을 갔다 왔어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관내에 있는 학생들 되게 재밌는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체험 중심 학습이 사실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죠. 그리고 체험 중심 학습은 교과 외적인 경우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XR 테크놀로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겠냐? 저는 사실 굉장히 연구 중심이나 비교과 활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역량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교과 활동,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요거는 그 공교육의 얘기는 아니고 고등교육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 공교육 분야에서도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 분야를 빼고 우리가 향후 5년간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이슈나 토픽이 어느 분야일까? 저는 진로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진로 경험을 갖게 해주는데 이것만한
게 있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초반에 드렸던 슬라이드하고 똑같은 맥락이어서 네, 좀 건너뛰고요. 자, 요게 이제 AR 글래스의 구현 원리나 네, 뭐 구현 원리 같은 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투과형 이게 이제 AR 글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AR 글래스도 이게 평광 필터를 그러니까 평광 렌즈를 써서 요 안경이 있으면 안경 사이에 반투명 스크린을 놓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혹은 그 튜브 형식으로 빛을 쏴서 거기서 화면을 띄운다 이랬는데 그 얼마 전에 메타에서 메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홀로그래픽을 띄워 가지고 이미지를 형상한다는 거예요. 저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영역에서의 특징은 이게 좀 더 실감성을 높이고 다시요. 현실 세계에서 연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하는 게 이제 홀로렌즈 뭐 이런 실제 프로덕트 중에는 홀로렌즈이고 비전 프로를 써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음, 선생님들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 시각과 청각 중에 공간 경험을 하는데 어느 게 더 셀까요? 영향이 클까요? 내가 어떤 공간에 와 있구나라는 공간 경험을 하게 하려면 시각, 청각. 뭐 정답 없습니다. 예, 한번 네, 청각 말씀해 주셨고요. 예, 청각. 네, 왠지 청각일 것 같죠? 후각도 맞긴 하는데 일단 시각, 청각입니다. 에서만 따지면. 청각입니다. 왜 청각이 중요하냐면 이제 보세요. 선생님들 이 길을 가시다가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걸어가신다고 하면 멀리서 들리는 소리와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사실 단박에 구분을 해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건 안 오건.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비가 오면서 걸어 나가면 걷게 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내가 뭐 멀리서 들리네, 가까이 들리네 그런 것들이 비 오는 소리조차도 공간감을 형성해 주거든요. 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랩에는 홀로렌즈 2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8대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맨날 만들어서 실험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 홀로렌즈는 공간 음향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피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전 프로를 써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비전 프로를 썼는데 무슨 이 데모 프로그램으로 공룡이 하나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르륵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제 이쪽 뒤쪽으로 무슨 공룡 같은 게 하나가 쓱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공간 입체감, 그러니까 공간 음향감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음향감을 제대로 구현하는구나 하는 게 아주 놀랐어요. 어쨌든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 요인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XR 분야에, 그러니까 뭐, 내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이미 중요한 이슈로 얘기는 하는데, 그, 공간감, 공간 컴퓨팅, 뭐, 공간 인터페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그냥 샘플로 만든 홀로렌즈 2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자신을 리프레젠팅 하는 그런 아바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G스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울 같은 데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 친구의 화면으로 이 장면을 녹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화면 녹화용으로 저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지금 거울에 비쳤을 때 하얀색 티를 입고 있는 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젠더 매칭을 하다가 어떻게 좀 남자 플레이어한테는 여성 캐릭터가 매칭이 됐고 플레이어한테는 남성 매칭이 됐는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다른 장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컨트롤러 이런 거 없이도 시스템이 사람의 손동작, 손 위치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뭔가 움직이고 잠깐 이렇게 몸을 기울였을 때 손가락을 피니까 그럼 바로 그냥 인식을 하죠. 예, 고개를 돌리고 그럼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아마 화면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저 남성 캐릭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의료 쪽의 시뮬레이션의 구현 원리를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의료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용자 눈에는 상대방의 캐릭터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건 메쉬라고 하는 플랫폼을 써서 홀로렌즈 2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플랫폼인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시스템은 사실 그 앞에 센서가 한 열댓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방이 이 반원 정도를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제가 계속 계산해내는 거는 손가락 위치예요. 그래서 손가락 위치에서 손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 오브젝트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핀치 인도 하고 핀치 아웃도 하고 손을 이렇게 좀 뒤집고 하고 하면 그것도 보여주고요. 요거는 또 다른 장면인데요. 요 장면은 지금 그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캐릭터는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는 게 그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캐릭터예요. 저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친구는 여기에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 봤던 그 유튜브 봤던 거를 제가 이제 조금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예, 이렇게 막 물건을 키우고 줄이고 그러면 이걸 와서 예, 또 다른 걸 또 키우고 줄였다가 키우고 서로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사실 원격 제어까지 하려면 조금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공차가 자꾸 생기더라고 오차가. 그래서 제 목표는 그래도 한 5cm 이내 정도의 오차는 놔줘야 되는데 오차값이 커질 때는 30cm 차이 나기도 하고 막 뭐 20cm 차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현실감이 있겠냐 해가지고 좀 하다가 그걸 잠깐 멈춘 상태인데 네, 예, 끊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이서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격 접속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학습 경험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의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 저희 랩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몇 가지 시뮬레이션들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심티처라는 거예요. 이 심티처는 심티처 내에 여러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썽쟁이,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막 선생님한테 대드는 학생.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도 있고, 요거는 그 학부모 상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학부모의 상담 스킬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초보, 그러니까 아직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 그 뭐 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자가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심티처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단비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거는 저 연구실에서 다 만들었고 어떤 거는 특허도 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상품화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티처는 모듈이 한 지금 7, 8개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말썽꾸러기 유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나누기도 했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섭 선생님.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빌드가 돼 있어서 바로 하는 것도 있기는 하는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그런데 이제 네. 일단 설명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덴탈 아바타 뭐 for narrative verbal instruction이라 그래서 이건 소아치과 의대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우리가 교생 실습 나가듯이 그 의대생들도 이런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교생 실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숙련도를 높여 가지고 막 실제 막 진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소아치과에서도 그걸 알더라고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처음에 세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 세아 프로젝트는 사실은 한 6년 전 프로젝트입니다. 인제 이거는 특허도 받았고 뭐 이게 상품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요때의 이 세아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비스머스 에뮬레이션 아바타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요거는 안과생들의 진단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안과에서 그 사시 진단을 하려면 프리즘을 손으로 요렇게 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저도 몰랐는데 이 사시 증상이 소아 때 나타났다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아들의 사시 진단 연습을 하려면 어린 환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환자를 우리 의대생들 연습시키겠다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안과 교수님이 "혹시 그런 거를 가상현실로 할 수 있냐?" 그래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인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인제 그 의대생들 아까 치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어떤 환자가 처음 하게 되는 첫 번째 병원 방문의 경험이 평생의 치아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 시기 때 그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린애를 만들 테니 이 어린애하고 버벌 인터랙션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얘는 그냥 막 계속 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막 짜증 내고 막 그러는 역할로만 돼 있어요. 말 안 듣고 울고 막 이런 거. 요거는 인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상담이었고요. 얘는 말썽꾸러기입니다. 좀 도아라고 하는 앤데 굉장히 좀 막 굉장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래요. 근데 요거는 쪼끔 버전이 좀 오래된 버전이에요. 이제 요즘은 저런 약간 좀비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이미지는 쓰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경도지적 장애 학습자를 위한 직업 훈련 시뮬레이션입니다. 인제 요거는 한 횟수로는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인제 특히 경도지적 장애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졸업 후에 직업 생활을 해야 되고 직업 생활을 하려면 이게 행동을 이렇게 루티나이징 그러니까 일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인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현실을 갖고 편의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바닥이 지저분해서 청소해야 되는 상황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거를 해 보자."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상도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인제 뭐냐면 경도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자가 요게 인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학습 경험들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프로그레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큼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뭐 성적이 어떤지 막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반영을 했던 게 옆에다가 인제 이런 식의 다분할 화면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 10점.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가 지금 어딜 보고 있고, 요거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POV죠. 그러니까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고, 요건 이제 3자 third view고, 요거는 이제 평가 내용입니다. 그럼 평가를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해 나가면 그 평가 결과 이게 요게 이제 플레이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문제 상황 탐색 단계에서 스스로 문제를 탐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한 장면이고요. 그 진열대에 이제 뭐가 좀 묻어 있어서 이거를 청소하는 게 이 학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체크하고, 그러면 그 체크한 결과를 갖고 나중에 총 수행 시간이 얼마였는데 이 친구가 얼마였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런 거죠. 자, 보통 제가 여기까지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VR 쪽 연구보다는 XR 쪽 연구를 더 많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사실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뭐랄까 좀 뭐 멋져 보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를 하려면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 한 내가 쉽게 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혹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용도로 사용이 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가변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좀 변형도 되고 막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스템 요거 한 시나리오 만드는데 몇 달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미지 갖다 놓고 뭐 진열대가 이게 맞네 틀리네. 그리고 여기 지금 과자 봉지들 뭐 잔뜩 있는데 그 감자칩 한국 이게 이제 이 프랍들을 전부 다 미국 프랍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막 영어로 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 그래픽 작업해 가지고 입혀서 뭐 어쩌고 하고 몇 달 걸려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큼 쉽게 만들어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그게 점점 가능해져 가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인제 그 한 예입니다. 요거는 어떤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의뢰가 와서 그러면 한번 이게 가능할지 한번 해보자. 이거 저 아이패드로 찍은 거예요. 아이패드 라이다 깊이 인식 저기 카메라 아마 아실 텐데 그 라이다가 장착된 아이패드 갖고 이거 한 바퀴 그냥 휙 돈 다음에 툭 찍어가서 임포트 해가지고 그냥 공간 구현해 놓으면 요게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실제로 회전시키면 회전도 돼요. 그리고 뭐 밀고 당기고도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요렇게 학습자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에 넣어서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화면이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클리어하지 않고 그래서 퀄리티가 좀 낮고 이러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여기 봤던 이거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 퀄리티가 좀 낮죠. 근데 여전히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제 해소는 돼 갈 것이다. 아 이거는요. 아이패드로 찍었고 아이패드를 유니티인가에 아마 넣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돌아갔는지는 제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깜빡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페셜인가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외부에서 그 버추얼 객체를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버추얼 객체를 끌고 온 다음에 키워서 그 안에 유저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예, 스페셜. 예, 맞아요. 예, 스페셜 맞아요. 네네. 예, 스페셜로 구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 그리고 사실은 뭐 스페셜뿐만이 아니라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적지 않거든요. 여전히 시장에서 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가능하다. 디지털 트윈 훨씬 더 디지털 트윈스럽고 왜냐하면 어제 내가 봤던 우리 실험실 그 모습이고 그거를 찍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들 만나면 이 얘기를 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보시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레퍼런스를 정확히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10년 전 얘기입니다. 2010년인가 뭐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학자가 쓴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닙니다. 이게 그 race between education and economy예요. 그래서 저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교육이 계속 레이스 경주를 한다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산업혁명 시기, 요거는 디지털 혁명 시기라고 보면 비유적인 그림이죠, 사실은. 여기 에듀케이션이 성장하는 속도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테크놀로지가 변화하는 이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뭐 AI다, 뭐 그 여파 덕분에 AIDT다, 막 이런 게 연결이 돼서 사실 소셜 페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새롭게 배워야 되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교사분들도 연수도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면 이 격차가 역전이 되면 뭔가 이제는 좀 누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요 시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소셜 페인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학술 대회가 저희 전남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AIDT 관련해서 선도교사분들 초등, 중등 이래가지고 한 4분 정도 초빙을 했었고 또 대학 교수분 한 2분 해서 6분이 초빙된 상태에서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중분께서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도대체 AIDT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해 줄 수 있냐 이거였어요. 근데 정말 그 어떤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제가 들었을 땐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열리는 무슨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어서 갔었고 그때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다. 근데 교육부가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런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대로 두면 학생들과 학교의 갭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자기가 갖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런 노력들이라도 안 하면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정도의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말에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게 뼈가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런 얘기를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요 슬라이드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선생님들처럼 지금 뭐 XR 협의회 뭐 이런 그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교사 협회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소셜 페인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어떤 좀 굉장히 좀 변혁적인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외로우실 수도 있고 내지는 관점이 안 맞아서 학교에서 충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 수준 차이도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난 아직 멀었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뭐 저는 선생님들의 이런 활동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더 잘 지속해 가시고 뭐 이런 기회들을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키우시는 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그 미래 교육의 소셜 페인의 역전을 하는데 훨씬 큰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땡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들 뭐 아까
뭐 여러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타버스 기술 교육에서의 활용을 단계별로 제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어, XR 메타버스 기술의 다음 단계를 저는 두 가지 디멘전으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접근하고 싶어요. 연구 단계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적용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시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는데 연구 단계는 이제 여기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특정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무슨 과제 수행을 하면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계학습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혹은 우리가 보통 성취를 아는 경우는 과제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사후 측정이 대부분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끊임없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역은 수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수행이 일어나는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행 성취 수준을 갖게 될 거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기계학습 관점의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아마 넥스트 스텝,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넥스트 스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와 같이 조금 응용이나 적용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변 확대가 저희가 볼 땐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치는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기보다도 장치는 돈 많으면 많이 살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허들을 좀 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현장 적용에서 측면에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섭 선생님 질문은 XR 프로그램이 수업에 쓸만을 판단하는 루브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네, 키워드 범주에서 분석하신 활용한 진로 체험 사용자 경험 분석에 네네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판단할 때 생각을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최섭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XR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의 특성화된 어떤 루브릭이나 평가 척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뭐 호감도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툴이 생각보다 많게 돼요. 그러니까 XR이니까 XR이라고 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되겠다. 물론 특화되니까 그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얘도 매체다. 그러면 매체 활용도 뭐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활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한번 찾아보고 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제가 김수현 선생님 통해서 뭐 이런 논문들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뭐 범석 선생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중점인 디지털 수용 강화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분야의 어느 정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실 메타버스는 이게 저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내에서는 윤리 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메타버스가 일반 줌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보다 메타버스가 훨씬 강력하게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서 상호작용이에요.
보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회정서 이론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게 많이 일어나냐면 음 줌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공간 개념이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화면 어딘가에 우리들 얼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누가 나한테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의 개념이 없어지죠. 완전히 진짜 플랫해 버리니까. 그런데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는 제스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손도 흔들기도 하고 뭐 우스꽝스럽게 춤도 추기도 하고 그거는 정서적인 감정을 상호 교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제스처라는 게. 그래서 메타버스랑 관련된 걸 해보면 오 되게 재미있었어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갖는 도구라기보다는 조금 환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까 얘기 드린 우리 뭐 저 디지털 소양 중에 디지털 윤리 당연히 있죠. 디지털 정서 교감에 대한 거,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메타버스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끌고 오려면 그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은 뭐냐? 자기 생각엔 디지털을 쓰더라도 착하게 살자라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윤리만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역량은 해당 분야에 확고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직업군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자기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윤리나 이런 거 해서 결국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 약간 과장은 됐으나 이제 약간 좀 그런 면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에서 데이터 끌고 와서 남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는 플랫폼이고 환경이다. 예, 그 속에서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 실물 학교의 다수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저 관련된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예. 네, 네. 아이, 금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가 사라지진 않겠죠. 뭐, 만들어 놓은 건물을 부실 필요는 없을겠죠. 대신에 학교라는 공간적인 컨셉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건물 떠올리면 뭐예요? 복도가 있고 복도 옆에 교실이 막 있고 그 위에 보면 몇 학년 몇 반 혹은 무슨 반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잖아요. 이건 사실 산업혁명기에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에 그 매스 프로덕션을 위해서 양성을 하기 위한 공간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게 되면 아마 공간에 대한 해석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물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학교의 펑션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진짜 향후 5년간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교육적인 그런 주제가 뭘 거냐? 저는 진로 교육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제까지 진로 교육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학교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벽이 너무 두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교육은 가정에서는 아이 뭐 학교에서 해줘야지 뭐 선생님들이 그거 하시는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보고 학교에서는 사실 아니 진로 교육이라는 게 가정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사회로 나가야지 이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벽을 많이 허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벽을 허문다는 개념보다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형식으로 XR과 같은 내용은 결국 학교의 펑션을 확장시킬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더 융합적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 어,
저 혹시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서 한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할 때 교수님 다음에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막 사람의 소화기관 앱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에 그때 무슨 네네네. 네, 네, 생물기획. 생물교육학. 그러셨군요. 네네. 네. 네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 저 요즘에, 그때 막 개인 연락처도 알고 있고 하긴 한데, 제가, 교수님한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그때 막 그 전남대 거기 교수님 학과 자체 내에서는 아예 그 유니티 개발 프로그램 과정을 학생들이 막 차곡차곡 쌓아서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함양한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막 쉽지 않더라고. 여기에서 막 유니티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MOU 맺어가지고 조금씩 교육받고 했는데, 이게, 엄청 이제 기술적인 허들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하게끔 여기 유니티 차원에서 유니티 스타터 앱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에 이번에 또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더라고요. 쓸만하지 않더라고요. 개발을 하려면은 저도 뭐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개발자 옆에 두고 저희들은 이제 좀 이런 선생님들에게 유니티 기술을 입히는 시간보다 좀 전문적인 영역인 어떻게 하면 이런 가르치는 것을 구현하고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더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개발 과정을 회사랑 조인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프로젝트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예산 혹시 한번 팁이 있으시면은 현실적인 팁인데 네, 막 혹시 있으시면은 아, 얼마 전까지 뭐 캐리스에서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기에 저희가 좀 커넥션이 있어서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막 그건 참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혹시 막 이런 프로그램 교사로서 개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예, 프로젝트 따는 팁이라도 조금 있으시면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는 선생님 질문을 너무 잘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으실지 상당히 많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하실 때도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망설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어, 개발자를 옆에 두고 하는 작업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돈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게 팁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가 겪어왔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아이서 때는 뭐 그렇게 깊게 어떻게 얘기 나눌 상황은 아니었고 아니었을 때는 아마 이런 얘기는 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티칭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야지 해서 2013년에 3년짜리 연구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잘해봐야지. 그랬는데 기술적인 한계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죠.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모든 이렇게 그 기술 의존적인 분야는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수행을 하다가 학교 쪽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저희 대학에. 공대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세미나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뭐 필요한지 설명하겠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막 설명했어요. 뭐 이런 자리도 가서 뭐 하고 저런 자리 가서 막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니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수님들은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엔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아, 되게 서운하다. 안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직접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 차원은 아니고 연구실 차원에서 막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뭐 사다가 뭐도 해보고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연구비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인데 그때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막 뭐 되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막 이걸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사실 시간이 결국엔 답인 것 같아요. 경험이 얼만큼 선생님께서 개발자로서의 경험치가 쌓이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한 몫이 있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공대 교수님들이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은 그 양반들은 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게 좀 정말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그거와 비슷하게 그러면 유니티 개발자는 교육을 아는가?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오히려 역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선생님들이 그 니즈가 더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깊고 그다음에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그거를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려다 보니 기술이 부족하고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그건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전문가는 선생님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우선은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는 뭐 저 상업적인 프로덕트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용비나 뭐 사용료나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풀업 같은 게 조금 값이 나가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 사는데 돈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거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스케치업 갖고 저 3D 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라인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 같은 거를 그냥 얹어서 쓰기도 하고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색깔 그냥 우리 저 페인트 브러쉬 같은 걸로 입히듯이 입혀가지고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디벨로핑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대하셨던 얘기는 아마 아니셨을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제 경험상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시간도 좀 늦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오늘 너무 네, 유익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진짜 지금까지 모든 연수 통틀어서 너무 네, 유익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늘 사용했던 이 슬라이드는 그대로 김소연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까 최섭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 구인하고 이런 거 있죠? 측정하는 네네네. 루브릭에 대한 거 그런 건 좀 한번 제가 조금 좀 찾아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APK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뭐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여기 네, 스토어 네, 네, 형식으로. 네. 저도 팔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저거를 사범대에 무상 배포하는 게 원래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코로나하고 이게 맞닿으면서 연구가 분산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때 고진도를 못 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뭐 저게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고 뭐 개인이 자기가 상호작용한 거를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해놓고 교수가 들어가서 코멘트도 달고 막 이런 기능까지 막 고려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점에서의 기능적인 커넥션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